태극신건 미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절대적 구조는 흐름의 과정에서도 포착되는 형식들이 있습니다. 정반합과 순환하여 이어지며 변화하는 원한 과정들이 겹치며 발생하는 나선형 구조가 그러한 것들입니다. 정반합은 어떠한 움직임은 반대 움직임을 생성시키고 결국은 혼합된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거나 중간값에 해당되는 새로운 행동을 취한다는 논리인데 혼합과 중간치가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를 중화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합해지냐 이 말인 거죠. 두 가지 형태가 발견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례를 봐야 되겠죠. 사회 전체 흐름의 과정은 중화에 의해 진행되지만 부분적인 현상은 세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취하게 됩니다. 혼합될 때 어느 쪽으로 치우치느냐 하는 부분은 개별 현상이 지닌 특수성이나 현상의 본질적 속성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현상의 본질적 속성상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근본적 성격상 중간의 결과나 중간치의 수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밖에 나올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래요. 소유권을 없애고 시장을 없애자, 그러한 나라를 만들자. 공산주의죠. 그러한 것과 소유권을 인정하고 시장을 인정하며 민간 기업을 육성하자. 중간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1987년 6.16 사건의 경우 폭동에 참여한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요구는 할지 말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예로 들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고 폭동을 일으켰죠. 하느냐 마느냐 둘 중 하나만 있지 중간치가 없는 거죠. 최근엔 북한의 비핵화 문제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처럼 근본적으로 중간의 결과나 중간치 수치 도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2017년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대두됐죠. 항상 대두되고 있죠. 요즘에는 거의 포기한 상태죠. 그래요. 비핵화 하느냐 마느냐 중간치라는 게 없는 거죠. 반의 움직임이 생길 때 혼합되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역사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공산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산당이 집권했을 때 국유화를 통해 시장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렇죠. 공산주의는 소유권을 부정하고 시장과 민간 기업을 부정하죠. 얼핏 보면 혼합이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역사의 과정에서 시장이 다시 도입되며 혼합이 이루어졌습니다. 흐름 속에서는 혼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은 시장을 도입하였지만 공산주의적 요소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개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사용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987년 6.16 사건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 자체를 보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며 대통령 직선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국정감사권 등이 첨가되어 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형된 제도 하에서 관찰되는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당선 초반에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다가 임기가 끝나는 시기가 되면 한국을 관찰하는 거죠. 대통령의 권력은 무력화되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새로이 당선된 대통령은 기존의 대통령이 진행하던 정책을 중단시키고 대통령 지인들의 비리가 노출되며 처벌당하는 불행한 사건이 반복된다는 사실 역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박근혜 정부 때만 그런 건 아니죠. 그때는 좀 심하게 진행된 거고 그 전에도 그랬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러하고 문재인 정부는 아직 진행 중이고 그래요.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김영삼 정부 때도 그랬고 그랬죠. 김영삼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나 물러난 뒤에 그래요. 자식들이 자식들이 비리가 노출되었죠. 이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것이 좋고 연임 제한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집권으로 권력의 사유화가 우려되면 4번 정도의 연임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요. 5년으로 하니까 안 좋은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더라. 그러면 3년으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 3년 안에 3년 동안 다른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요. 국정에 몰두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시 연임 제한이 없으니 다시 집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력화되는 경우도 없겠죠. 성과가 좋으면 계속 집권할 수도 있겠죠. 장기적인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성과를 내지 못하면 5년도 긴 것이 되고 성과가 좋은 사람은 10년도 짧은 것이며 굳이 성과가 좋은 사람을 연임 제한으로 내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임기가 짧으니 다른 생각을 품지 못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 연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장기적인 정책 수립도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지인들이 불행한 사건들을 보면 선천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결정을 내릴 때 지인에게 의존하는 일이 생기고 그에 따라 지인에게 사회적 위력이 생기게 됨으로써 불행한 일이 반복되는 것인데 지인 역시 자신의 지인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불행한 일을 겪을 일이 없었을 테니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물건을 흔적 없이 공간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초능력을 소유한 인간이 이 능력으로 치부하지 않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공간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럼 타인의 재산을 공간 이동시키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이는 국민들의 문명 수준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들이 미개하면 미개할수록 이러한 능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이러한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능력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물건을 흔적 없이 공간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보다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흔적이 남으니까. 그렇죠. 다른 인간들이 소유한 부를 이전시킬 수는 있으나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국민들 수준은 미개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지인들은 누구나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치부한 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대통령의 권력을 지인들은 이용하려고 하죠. 그런 경우는 늘상 자주 발견되고 처벌당하죠. 한국에서는 늘 확인하면서도 그러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권력을 통한 치부의 길을 원천 봉쇄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천 봉쇄하는 구체적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뇌물이라는 것은 본래 준 자나 받은 자나 악을 행한 것이기에 양자 모두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권력을 지닌 자에 한해서 뇌물을 준 자를 처벌하지 않고 어떤 불이익을 주지도 않으며 공소시효가 없는 입법을 하면 권력을 지닌 자는 뇌물 받을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뇌물 줬다 하더라도 후에 권력을 지닌 자는 언젠가는 권력을 놓게 되죠. 뇌물 받았다고 신고하게 하면 뇌물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뇌물 받을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또한 대통령직을 맡는 인간이 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선천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라면 입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지인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감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석이 있죠. 84. 2016년 겨울 최서원, 그때는 최순실로 불렸죠. 2016년 때에는 아는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몰랐죠. 이러한 인물에 대해서. 이걸 써니도 몰랐겠죠. 최서원이라는 민간인이 국정에 깊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촛불시위라는 폭동이 있었고, 그러한 폭동이 원인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하지만 그때는 뭐 국정농단이라면서 민간인이 국정에 참여했다면서 시끄러웠죠. 하지만 민간인의 국정 참여와 민간인의 비리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특정 신분을 가진 이만 대통령과 국정을 상의할 수 있는 신분제 국가는 아니다. 그렇죠. 한국은 신분제 국가가 아니죠. 대통령이 민간인과 국정을 상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상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정에 민간인의 정책을 방영할 수도 있겠죠. 뭐 그게 뭐 죄라고 보기는 어렵죠. 한국인들은 신분제하에 형성되어 있는 관념에 아직도 많이 사로잡혀 있죠. 특별한 사람만 국정을 논할 수 있다. 그건 아니겠죠.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을 신뢰하여 국정을 상의하였다고 하여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하지만 최서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욕을 취했다거나 최서원을 이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사욕을 취했다면 그러한 행위는 죄가 된다. 권력을 이용하여서 민간인이건 공직자건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욕을 취했다면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 내리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주관에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지인의 조언이 긍정적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간값을 취하는 것은 양이 측정될 수 있는 것에 한해서인데 이 역시 특정한 조건이 성립될 경우 일정 정도 맞습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 재판 시 검사가 12년 구형을 내렸는데 변호사들은 무죄를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상태에서 5년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중간값을 취했다고 하겠습니다. 중간값을 취하는 경우는 중간값에 해당하는 행동을 취할 때는 조건은 양이 측정돼야 되는 거죠. 양이 측정되지 않으면 중간값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중간값을 취하는 경우에는 양과 결합할 수 있는 구체적 질이 존재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중간값이 취해진 원인은 양과 결합할 수 있는 형량이라는 구체적 질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양과 결합할 수 있는 구체적 질이 포착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값을 취하는 합의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제재가 결정되었는데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보면 유류 공급의 30%를 감축시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고자 했던 미국이나 여러 국가들은 유류 공급을 전면 중단하려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한 결과 중간 수치에서 결정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수치에 대한 확실한 규칙이 없고 대립하는 양쪽이 존재할 경우 수치는 중간에서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 과정 그래요. 정반 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역사 과정 전체는
중간값으로 결정되는 경우와 혼합이 모두 관찰되므로 역사의 흐름에서 포착되는 정반합의 합은 중화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중화해서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원칙 없이 중화하면 그래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이거 중화 과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순환하며 이어지면서 변하는 형식은 역사 속에서 여러 영역들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형식인데 대부분의 지는 그러한 형식의 포착을 통해 나타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양적 성장이건 정의 실현이건 자비와 사랑이건 폭동이건 상관없이 그러합니다. 마르크스나 앵겔스 역시 그러한 형식대로 포착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대공업 자체는 겨우 유년기를 벗어난 데 불과했는데 이것은 1825년에 공항에 의해 비로소 대공업이 주기적 순환이라는 자기의 근대적 생애를 개시하게 된다는 사실만 보아도 명백하다. 그래요. 자본론에서 나오죠. 보통 변화에 있어서 주기적 순환을 발견하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1825년부터 1867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정체 번영, 과잉 생산, 공황의 10년 주기의 순환은 사실상 중지된 것 같이 보이나 우리는 영속적이고 만성적인 불황이라는 절망의 진흙탕 속에 빠지고 말 것 같다. 86. 자본론 서문 중에서 앵겔스가 쓴 부분이죠.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죠. 주기가 나타나다가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주기가 사라졌다. 그런 경우는 현 시대에서도 발견되죠. 한국도 장기간 그래요.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죠. 투자도 잘 안 되면서 청년들도 취업이 잘 안 되고 마르크스나 앵겔스가 순환하며 이어지면서 변화하는 형식을 역사 속 경제 영역의 흐름에서 포착한 것은 사실이나 이 형식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의지가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이용하여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보통을 일으켜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식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발견을 우선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순환 요인을 있게 하는 요인을 알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더 깊은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초로 이러한 형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탐구한 이는 신화 속 인물인 복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선천팔계라는 도형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형을 지닌 도형을 남긴 것으로 보아 도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언어로도 전달되었겠으나 유실되었으니 개의 형태의 변환 방식에 대한 것은 태극신금에 입각해 남겨놓은 도리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뭐 어떤 뜻으로 만들어졌는가 도형을 보면서 추리해 볼 수도 있겠죠. 선천팔계에서 개의 변화에 적용된 원리는 태극의 원리와 전이의 원리와 확산의 원리입니다. 선천팔계는 이거죠. 태극의 원리는 음과 양인데 이어진 선, 끊어진 선으로 그래요.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전이의 원리는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는 거죠. 어떤 원리에서 만들어졌을까? 그림을 보면서 추리해보는 거예요. 태극의 원리는 앞에서 언급하였으니 이서 다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 계에서 윗선이 끊어지고 세 번째 계에서 중간선이 끊어지는데 이는 변화는 위에서 시작함을 가리키며 세 번째 계는 윗선이 이어지고 중간선이 끊어지는데 두 번째 계에 끊어진 윗선의 존재하던 끊어지게 하는 작용이 위에서 아래로 전이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에서는 윗선이 끊어지죠. 그 다음에는 중간선이 끊어지죠. 이 변화가 이렇게 전이된다는 거죠. 전이 원리가 간직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 전이되는 것은 순리를 가리킵니다. 어떤 식으로 전이되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던 거죠. 비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위에서 발생하며 절대적 개념의 작용에 의해 위에서 아래로 전이가 이루어짐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네 번째 개는 윗선과 중간선이 끊어지는데 세 번째 개에서 중간선이 끊어진 상태에서 윗선이 끊어지는 것으로 확산을 가리킵니다. 이는 잉크를 컵에 담긴 물에 떨어뜨리면 펴지는 것과 같습니다. 위로 확산이 전개된 이유는 변화의 시작점이 위이면 변화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변화의 작용이 세 번째 개에서 전이가 이루어졌다고 끊어지게 하는 작용이 윗선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끊어질 때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큰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여진이 발생하는 것과 같다는 이치입니다. 그래요. 하나씩만 끊어지다가 두 개가 끊어졌다. 이것은 확산이다. 전이의 원리와 확산의 원리가 발견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방식도 고려할 수 있는데 빗물이 땅에 고이면 일부는 땅에 스며들 수 있으나 대부분은 증발합니다. 물론 이는 날씨나 토양의 상태에 따라 증발하는 양과 땅속에 스며드는 양의 비중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기는 위에서 향하는 비중을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얘가 더 과학적이지만 고대의 여진까지 알았다고 보기에 힘드니 복기는 후자와 같거나 유사한 것을 관찰하여 일반화하고 표상화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무엇을 관찰하면서 만들었겠죠. 다섯 번째 개는 세선이 다 끊어지는데 네 번째 개에서 윗선 중간선이 끊어져 있었다는 것에서 점에서 아랫선으로 확산의 원리가 적용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뿌리까지 썩었다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지속에서 나오는 말이며 변화의 일단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개는 윗선이 이어지는데 이는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을 가리키며 일곱 번째 개는 중간선이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전이의 원리가 적용되었으며 여덟 번째 개는 윗선 중간선이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확산의 원리가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확산이 이어지면서 첫 번째 개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끊어지면서 전이되고 확산되고 여섯 번째 개부터는 이제 이어지죠. 순서는 같죠. 전이나 확산의 순서는. 그래요. 윗선이니까 위, 아래선이니까 아래라고 규정지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구로 생각하면 윗선은 표피, 아래선을 중심으로 대응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은 윗선을 현상, 아래선을 본질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절대적 개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적 개념,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의 바탕이 되는 섭리 이런 건 보이지 않죠. 그러한 것들은 행위나 구조, 관념의 외피를 지니면서 모습을 드러내며 외피는 절대적 개념이 나타나는 데 필요한 소재가 됩니다. 줄력보다는 소재라는 말이 더 이해하기 쉽죠. 예를 들어 양적 성장은 경제의 구조에 간직되어 있는 것인데 구조는 기업 소유자 근로자라는 대상을 포착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으로 인한 결과는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하는 것입니다. 다른 절대적 개념들 역시 나타나는 방식은 같다고 하겠습니다. 정의 현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 IMF 사태가 터지기 직전 노동법 개정을 기습적으로 처리하면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양적 성장과 사회적 정의의 문제로 1987년 6월 항쟁의 성격과는 다른 것입니다. 1997년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폭동이 일어났죠. 1987년 6월과는 다르죠. 대통령직 선제를 요구한 것과는. 그리고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촛불 시위가 있었는데 이는 양적 성장과 사회적 정의와 연관된 것으로 시위의 성격은 1997년대의 시위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교육 영역의 비리 및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의 비공식적 형식이 드러나며 발발하였다는 점에서 외표의 차이가 보이는데 형태가 좀 다르다는 거죠. 두 사건 모두 사회의 양적 성장과 사회적 정의와 연관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1997년과 2016년에 있었던 폭동은 유사한데 1987년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회적 정의가 잘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적 성장, 사회적 정의의 문제는 어, 억지로 연관 지을 수도 있겠죠. 잘 발견되는 건 아니죠. 대통령 직선제를 하냐 마냐 이런 문제가 꼭 사회적 정의나 양적 성장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니죠. 한 20년 뒤 다시 이러한 사건이 나타나는 일이 발생하면 너무 흥분하지 말고 또 번에 인사하는 여유도 부릴 수도 있어야 과정이 확신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폭동이 일어나는데도 주기가 어느 정도 발견이 되죠. 한국에서는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냥 내버려두면 일어날 수 있어도 폭동을 연구하고 일어난 요인을 알아내고 대응하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차이는 큰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원한 과정들이 겹치며 발생하는 나선형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원한 과정의 구조적 논리 체계는 선천팔계, 선천팔사각격, 선천육십사계, 선천육십사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에서 다 설명했죠. 원한 과정들이 흐름 속에서 처음과 끝이 포착되며 여러 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양적 증가가 발견되면 나선형으로 팽창한다라고 규정 지을 수 있으며 양적 감소가 발견되면 나선형으로 수축한다라고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나선형의 팽창의 경우 예언법 6에서 수학과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다룬 바가 있으며 나선형의 수축의 경우는 그 역으로 파악하면 됩니다. 주석이 있죠. 여기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 얘기했죠. 나선형이 형성되려면 원한 과정이 관찰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잠시 원한 과정은 어떠한 경우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한 과정은 자연계에서는 원한 운동, 즉 공전으로 관찰됩니다.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를 끌어당기려 하고 다른 물체가 어떤 물체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모순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원한 운동이 발생합니다. 이 원리를 역산에 존재하는 대상들에 적용하면 원한 과정이 설명됩니다. 원한이 어떻게 생기느냐 자연계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원한 운동이 나선 형식 변화에서 관찰되는 것은 주기와 내용의 양적 변동입니다. 주기는 일정한데 내용이 변동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기는 변동하는데 내용이 일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기와 내용의 양적 변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상태가 지속되며 원한 과정이 장기간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역사 속에서 발견됩니다. 장기간 불황, 장기간 호황 이런 것도 발견되죠. 경제 영역만 보더라도 역사 속에서 최근에 나타난 원한 과정도 존재하며 국가의 흥망성쇠나 사상의 흥망성쇠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원한 과정 역시 존재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원한 과정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상태가 지속되면 원한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경제 현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1980년대에 경제의 양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큰 불황 없이 장기적으로 이어졌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1980년대에는 또한 원한 과정이 사라진 데 일본은 1990년대부터 장기간 저성장 국면이 이어졌으며 한국 역시 2010년대에 들어와 장기간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현상은 과거 유럽에서도 발생했음을 앵기스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825년부터 1867년까지 원한 과정이 포착되다가 장기간 불황을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확인했죠. 여기서 그러한 과정들이 성립하게 하는 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구조가 안정기에 접어들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일정한 형을 지닌 나선형이 관찰되며 경제구조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변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불균형 상태인 특정한 형태가 지속됨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의 각 영역들이 균형을 이룰 때 나선형이 현상하며 불균형을 이룰 때 나선형이 포착되지 않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비판적이고 과격한 성향을 지닌 인간들에 의해 반란이나 폭동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일어난 촛불 시위 그것을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장기적 저성장 그 속에서 폭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에너지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요.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두 가지 흐름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선천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합류를 하는 것과
선천적인 흐름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반대의 질서를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처럼 성공할 가능성이 크며 후자의 경우는 현재까지 100% 실패입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이유가 있겠죠. 당시에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는 불의 발견 및 사용, 농업의 발견, 상품이라는 형식의 사회적 지배와 같은 인간적 삶의 양식의 근본적 변화에서 오는 것이지 정치적인 것에서 도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섭리에 입각해서 섭리를 이용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겠지요. 인간의 삶의 양식에는 수렵 채집시대의 부분적 공동생산, 공동소비, 자급자족, 물물교화, 화폐를 통한 상품시장에서의 거래, 이인의 시역사 과정에서 관찰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화폐를 통한 상품시장에서의 거래보다 더 우월한 삶의 양식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상태입니다. 시장과 민간기업을 발전시켜라. 그래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꺼낸 것이겠지요. 시장을 사라지게 할 정도의 뛰어난 삶의 양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50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류 문명이 멸망하지 않고 끝없이 발전할 경우 서기 5000년 정도 되면 필요한 것을 생성되어라라고 할 경우 필요한 것이 절로 생성되는 발전 단계까지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 자급자족 경제로 돌아가겠으나 그 이전에는 삶의 양식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한 삶의 양식이 가능해지는 원리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서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급자족 하는 것보다 거래를 하면서 사는 게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과 민간 기업을 긍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원한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구조의 불균형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균형을 이루기 전까지는 원한 과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저성장 속에서 장기간 원한 과정이 실종되었는데 그리스가 그 당시 되게 안 좋았죠. 그리스를 비롯한 많은 그 원인도 불균형의 지속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프랑스 역시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마크롱이 노동개혁안을 내놓자 노동총동맹이 반발하여 총파업 투쟁을 진행했으나 사람들이 예전처럼 모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2017년 6월 18일 총선에서 프랑스의 좌파 계열에 속하는 사회당은 250석을 잃으며 몰락하였습니다. 이는 프랑스 국민들이 불균형을 느꼈는데 특정 집단의 이익 실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회 전체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 성장에 기초한다고 하겠습니다. 좌파들은 주로 이제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려고 했죠. 사회 구성원들의 일부 이익을 대변하려고 했죠. 항상 실패하는 거죠. 그래요.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결국은 이제 그런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랜 기간 그런 관념이 널리 유포됐죠. 유행하고 절대적 개념들 역시 나선형의 궤적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적 성장의 경우 경제 현상의 외표를 입고 있으니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폭동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최근 들어 정의가 발현되는 경우 정의의 개념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사회적 정의가 선명해지고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87년 6월 사건만 보더라도 드러난 현상만 보면 저거 하려고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 속에 큰 사회적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의원내각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실질적 최고 통치자를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선제를 직선제로 전환한 요구는 사회적 의의를 지닌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가 좋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시 폭동의 중심 세력이었던 김영삼 대통령 후보,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노태우 대통령 후보에게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폭동을 일으킨 뒤에 가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꿨는데 패하죠. 주석이 있죠. 주석. 만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기원하였다면 김영삼 세력과 김대중 세력의 연정을 통해 정권 교체가 되었을 것이기에 당시 폭동을 일으킨 중심 세력들은 사회적 의의가 없는 폭동을 일으켰을 따름이며 어리석은 이들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권력을 잡을 수 있는데 못 잡았다. 어리석죠.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것은 어떤 사회적 의의가 있는 건 아니죠. 그 얘기를 그렇죠. 1997년에 있었던 폭동에서는 양적 성장과 정의가 연관되어 있었는데 과거에 비해 1997년에 있었던 폭동에서는 양적 성장과 정의가 연관되어 있었는데 과거에 비해 1997년에 있었던 폭동에서는 양적 성장과 정의가 연관되어 있었는데 과거에 비해 1997년에 있었던 폭동에서는 양적 성장과 정의가 연관되어 있었는데 과거에 비해
근로자라는 구체적 특성과 노동법 개정 반대하는 정의가 간직된 구체적 구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 정의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 당시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었는데 양적 성장에 이상증후를 느끼고 구조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역시 폭동의 중심에서 반대 투쟁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당이 끝까지 반대하며 정치 지도로 생존하고 있으면 대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성과를 못 내면 그러한 결과가 항상 나타나죠. 주석이 있죠. 현재까지 한국의 민주당은 폭동을 시발점으로 하여 집권하였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처음 집권하였던 1960년에도 4.19 폭동을 통해 집권했고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폭동을 시발점으로 하여 권력을 비교적 손쉽게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폭동 맞는 주의에 빠진 민주당 구성원들 및 정의 구현 사당과 같은 자익 세력들은 2020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폭동을 일으키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죠. 좋은 게 아니에요. 사회적 의의를 실현하면서 인정받아서 그래 집권하는 게 좋지. 폭동은 대규모 혼란을 낳을 수 있음을 계속 살펴보았죠.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중화공업을 육성하며 수출 주도 발전을 추진할 때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및 추종 세력들은 정부 기능과 정치 체계를 구별할 정도의 지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하면 정부 기능은 저절로 수행되는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력 투쟁과 나라를 다스리는 구별이 되는 거죠. 둘 다 정치로 불리지만 같은 게 아니죠. 정부 기능과 민주정치 제도를 구별하지 못하였다는 말은 정부 기능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민주정치 제도가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독자들의 성향에 따라 이 글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 기능은 국민 전체에 이익을 주는 것이며 민주정치 제도라는 것은 권력 투쟁을 허용하죠. 권력 투쟁을 허용하지만 사리사욕에 입각한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정치 제도입니다. 둘 모두를 달성한다면 최선이며 둘 모두를 괴리한다면 최악입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한 가지만 달성한다면 정부 기능을 수행한 쪽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민주정치 제도도 도입하는 거죠. 정치 영역의 목적 자체가 국가 기능의 수행을 일부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수적으로 보다 적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보다 수적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인데 제대로 된 정부 기능 수행으로 이익을 얻는 국민들의 수는 민주정치 제도를 통해 권력의 수혜를 입는 사람들의 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입니다. 2016년 말부터 진행된 촛불 시위를 보면 정유라의 교육 비리와 정치 영역과 교육 경제 영역의 교류 형태가 문제되었는데 그렇죠. 재단을 통한 교류 형태 여기서 사회적 정의가 매우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과정을 통해 정의 역시 순환하며 발전하는 나선형의 구조 속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의 관념 역시 발전한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폭동 후 사회적 정의가 실현된 적이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불행히도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들죠. 앞에서 정의와 무관하게 자기 발전만을 추구하는 집단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좀 그렇다는 거죠. 좀 각성해라 이 말이죠.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법입니다. 이 글을 쓴 이는 그 당시에도 역사를 살펴보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물론 잘 되길 바래서 이 태극신공과 같은 글을 남겼겠지만 그래요. 남은 시간은 태울 강화정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자시용목 수렴호 그래 앉아서 눈을
발을 들이운 것처럼 하고 한 후에는 다 비유적 표현을 했죠. 이거 뭔가요? 그치라는 거죠. 지관할 때 지, 회광할 때 회. 지와 회는 같은 뜻이라 했죠. 그치다와 돌리다는. 돌리다라는 말이 좀 의미심장하죠. 돌리다는 말은 뭔가요? 단순히 그치라는 말이 아닌 거죠. 늑스의 작용을 어의 작용으로 돌려라. 그게 그런 뜻이 숨겨져 있는 거죠. 정계준 즉 편방아. 그래요. 눈길을 코끝에 맞추어라. 그 비유적 표현이죠. 마음을 살펴라. 그거죠. 코끝에 마음이 있는 것 같죠. 얼굴 앞에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본 뜻을 감추고 있는 거죠. 연경방우 공불능 그러면 마침내 내려놓게 되고 불안은 그래요. 사라지게 된다. 즉 존어심 청시 그리고 곧 마음에서 그래요. 숨을 듣게 된다. 다 비유적 표현이죠. 본 뜻을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숨을 듣는다고 했죠. 숨을 쉰다고 안 했죠. 코로. 숨은 따라서 비유적 표현이죠. 그래요. 3뜻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며 어리작용을 일으켜 늑스작용을 마침내 늑스작용을 그치면 마침내 늑스작용으로 인해 생긴 마음은 사라지고 어떤가는 신의 뜻과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드러난다. 그렇게 풀이할 수 있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